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초예측 가져왔고요. 총 8명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는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8명의 석학들에게. 편집은, 모음은 일본에서 했어요. 오노 가즈모토라는 분이 모음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8명의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서양 쪽 분들이고요. 서양이랑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서양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썼던 유발 하라리 그 작가분 맞고요. 그분이 대답하는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사피엔스 읽어봤어요? 그거 보여드릴까? 뭔지 알죠? 그거 되게 두껍고 엄청 거의 총균쇠 그 책만큼 유명한 그 책인데 저는 읽었는데 생각보다 막 어렵지는 않아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개괄적으로 전체 분야 과학, 역사, 문화 이런 면들 다 총집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이제 아울러서 전체 인류의 역사, 호모사피엔스 스타트부터 전체를 훑는 그런 되게 거시적인 시각을 알 수 있는 책인데요. 그거를 쓰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이 영민한 천재와 미래의 인류가 어떤 현실을 맞닥뜨릴지 그리고 세계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보통 유럽 여행 아니면 동남아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다른 곳도 있죠. 남미, 미국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어요. 요새 이스라엘을 되게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멋들어진 관광지는 아니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유태인의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막 들리면서 그쪽으로 여행을 가서 되게 흥미로웠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보고 싶어요. 내용에서 벗어났네요. 자, 들어갈게요.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허구를 이용하라.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허구를 이용하라.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지위에 오른 이유가 돈이나 국가, 법인, 인권과 같은 허구를 신봉하는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돈에는 객관적인 가치가 전혀 없죠. 근데 돈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나 엔화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직원들이 옳다고 믿는 공통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존속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허구가 우리는 지금 진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국가에 의해 희생되고 돈이나 회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살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허구 때문에 현실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허구에 의해서 피해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이게 허구니까 맹신을 멈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기능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전체를 밑받침하고 있는 게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구를 부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구의 순기능을 막 무시할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구가 우리를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지 허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요. 인간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신이라는 상상의 산물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거나 수백만 명을 마구잡이로 학살했어요.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허구인지 구별하고 이를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허구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주의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말리지 않으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인간 사회가 잘 작동하려면 허구가 필요하지만 허구를 도구로 보지 않고 그것을 목적이나 의미로 받아들이는 순간 초래될 고통은 실존하는 우리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허구를 도구로 보지 않고 그것을 목적이나 의미로 받아들이는 순간 초래될 고통은 실존하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양상이 이 허구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역기능을 겪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신에 관한 이야기, 국가에 관한 이야기, 또 인권에 관한 이야기 등 각종 이야기들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자기 정체성이나 인생의 의미와 연결되고요. 일단 이야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행동합니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전쟁에 나가는 것, 그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새 이제 전자기기, 새로운 기술이 진보해 나가면서 더욱더 현실이랑 허구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눈앞의 세계와의 접촉점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이메일 확인하고 우린 광고의 대상이 계속되고 어디서든 전화를 받는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테죠. 그러나 그런 삶에서는 정작 개인은 중요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이나 감각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만나지 못한다면 정신은 방황하고 행복한 삶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허구를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허구를 도구로 봐야지 이거를 목적으로 보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많은 진짜 심각한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 고통들은. 아무도 그 고통을 대신 느껴주지는 않아요. 그 허구로 인해서 득을 보는 건 내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은 다 나의 몫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와 현실을 명민하게 구분하고 허구는 허구대로 잘 도구로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테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요. 테러에 대한 심각성, 미래 사회에서 테러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유발 하라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식 통계로는 전쟁이나 테러로 죽은 사람과 범죄로 죽은 사람과 합쳐서 전쟁, 테러, 범죄 다 합친 것보다 자살자의 수가 훨씬 많다고요. 왜냐하면 공식 통계로도 그렇대요. 근데 사실 자살이 공식 통계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걸 공개하지 않는 유가족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많으니까 법적으로 보험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겠지만 공식 통계만으로도 자살자가 더 많다고. 자살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돈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생존하는 걸 우리는 언제나 이제 그거에 주안점을 두지만 정신적인 생존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도 중요하나 그거와 별개로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신적인 생존 100세 시대에 그 날까지 끝나는 그 노인이 되는 날까지 내 정신적인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 나가고 무엇을 준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20세기에는 가장 성공한 정치 구조인데 문제는 21세기가 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이렇게 안고 가는 건데, 자, 지금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100년 후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10년 후도 예측을 못하죠. 5년 후도 어려워요.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미래에 추구할 목표나 가치를 결정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죠. 솔직히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랬지만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예측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일본은 30년이 지나도 천황제를 기반으로 한 무사 중심의 남성 사회가 이어지고 평균 수명은 40에서 50세다.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미래 고용에 관해서도 수명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트럼프도 몰라. 왜 트럼프가 뽑혔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정권의 탄생에 관해 말을 하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존재는 사회랑 무관해지고 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엘리트층을 향한 이제 분노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표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도 인터넷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근데 이제 역대 이스라엘의 어떤 선거에서도 인터넷에 관한 시비가 쟁점이 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의 생활이나 국가 정치에 이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인터넷 관련 사안들이 어떤 투표도 거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봐야 합니다. 몇 명의 엔지니어가 내린 결단으로 사용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인터넷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유사한 일은 분명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에버노트를 쓰는데 에버노트에 가는데 그냥 사이트 크롬으로 들어갔나 이랬는데 거기도 이제 이 사이트를 계속 쓰면 쿠키 정책에 동의하는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글에도 그 쿠키 정책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 그 인터넷 기록 다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고 지메일 쓰고 구글 쓰고 하시는 거예요. 쿠키 정책 이미 동의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 이때까지 쓴 기록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전 아직도 잘 몰라요. 그게 내가 동의를 하면 지금부터 내가 인터넷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쓴다는 건지 아니면 과거 기록까지 다 가져온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내 발자취를 다 가져갈 거라는 것만 알아. 근데 과거 것까지 가져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엄청 기본이잖아요. 광고에 내가 봤던 거 뜨는 거는. 그거 말고 이제 지메일에 어떤 특정한 뭐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어 텍스트를 언급을 하면 그거에 대한 광고가 뜨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은. 다른 거 아무것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찾아보거나 한 거 없는데 지메일에서 얘기했는데 뜨기도 한다라는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지메일 내용 하는 거는 다 구글에서 본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프라이빗 보호가 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광고에까지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이제 이번에 문제가 크게 됐었죠. 개인정보 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도 사실 대놓고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이었어요. 대놓고 사업 모델인데 그 문제는 이제 사고 파는 그 회사들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합법적이고 되게 공개적인 그냥 수익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정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를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표와 내 투표권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엘리트층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트럼프 당선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이래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유권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건 아닙니다. 트럼프도 모르니까요. 이제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무엇이 진정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가? 기독교가 현재와 같은 지위를 손에 넣은 것은 역사에 우연히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확산 과정에서 무력이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만으로 실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미화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그 사건의 의미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수백만 사람들의 노력 또는 감자와 밀과 같은 새로운 식량의 발견과 보급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따져보면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감자가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테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일반 미국인이 알카에다에 의한 폭탄 테러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 문제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교육과 제도 마련에 투자하는 편이 더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테러리즘은 비교적 사소한 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테러리즘보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번영이나 생존에 더욱 큰 위협입니다. 기후변화나 식습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30년 후 노동시장은 불투명하고 또 대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은 자녀들이 40세가 될 즈음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수렵 채집인, 우리 인류 역사에서 초기 단계의 생존, 농사지어서 사는 건 잠깐이었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호모사피엔스는 수렵 채집인으로서 살아갔는데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수렵해가면서 먹는 거지. 이들은 수렵 채집인은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바람에 부합하게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수렵 채집인은 줄곧 자신의 힘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보다 훨씬 유연성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변화해야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지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너무 계속 변해서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계속 교육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배우는 시기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렵 채집인의 이런 환경 적응력을 배우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흥미로운 얘기. 인간은 자연 선택을 극복할 것인가? 이제 지금 40억 년 동안 생명은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를 거듭했는데 이제 인간은 자연 선택조차도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인간에 의한 지적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의 섭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DNA 이제 다룰 줄 알죠? GMO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몸이나 뇌, 의식을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중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에서 커다란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쩌면 40억 년 역사의 유기 생명체 시대가 곧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 생명체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30년 안에 우리가 내릴 수많은 결정은 단순히 정치판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미래 자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걸 인식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바로 움직여라. 특정 가능성의 위기감을 느낀다면 당장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자연 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 수도 조작할 수도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 40억 년 동안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만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우린 정말 흥미로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 예측에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무서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변화가 좀 안정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뭐 불안감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얼마나 기회가 많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탄생이 되는 시기이고, 그 말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직 이 세상에 없다면, 내가 찾아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다면 나에게 만들 기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말 기회는 많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쵸? 무엇이든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이 세상에 그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퇴보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멋진 삶을 살게 될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최상위급의 사람, 뭐 재벌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Maybe 우리가 그들일지도 모른다는 거. 오늘 초예측 유발 하라리 부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잠들면서 내일은 또 무슨 기회가 있을까? 또 무슨 아름다운, 예측하지 못한 멋진 일들이 생길까? 얼마나 신기한 하루가 될까? 얼마나 재밌는 하루가 될까? 내가 오늘 만약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다면, 어쩌면 내일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 행복했고 만족스러운 오늘이었다면, 내일은 더 진짜 충격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내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시 찾아올 내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볼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